지금 유럽 동쪽에서 벌어진 전쟁이 어느덧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선은 1200km까지 확대되었고 양측의 군사경제 손실은 이미 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는 늪과 같은 장기전에 들어섰고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치고 질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총성이 멈춘 뒤 이 전쟁 이후의 세계를 누가 다시 설계할 것인가? 한 노련한 국제정치학 교수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세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나라는 대한민국일 수 있습니다. 과연 왜 국제전략가들은 한국을 전후 질서의 핵심 변수로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강의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한국의 K2 전차의 포탑이 떠올랐어요. 그 옆으로 천무다연장 로켓 발사 장면이 이어졌죠.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아직 인사도 하기 전이었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헤인즈입니다. 런던 정경대에서 국제 정치를 가르치고 있죠. 오늘 강의 주제를 칠판에 적지 않았어요. 대신 스크린만 응시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누군가 노트북을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철매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 아래 한글과 영문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학생 몇몇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알렉산더 볼코프가 앞줄에서 팔짱을 꼈어요. 러시아 출신 교환학생이었죠. 저는 그의 표정을 흘끗 보았습니다. 예상대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교탁에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러시아는 지금 한국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알렉산더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저는 그를 직접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체 학생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들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가 왜 제3국에 고마워하냐는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죠. 리나 첸이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싱가포르 출신 박사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미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어요. 스크린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K2 전차 한 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군 전차 운용 교리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무다연장 로켓이 폴란드에 배치되면 칼리닝그라드 방어 계산이 바뀐다고 덧붙였어요. 철매 방공망이 발트 3국에 설치되면 러시아 공군의 작전 반경이 축소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한국이 그런 무기를 실제로 제공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직접 살상 무기는 제공하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의 간곡한 부탁에도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교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이 자제력이 러시아에게는 계산 가능한 변수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태도를 바꾸면 전선의 균형이 즉각 흔들린다는 사실을 러시아도 안다고 덧붙였어요. 독일 출신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한국을 두려워한다는 뜻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계산이라고 정정했어요. 강대국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구조와 이익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 추이였어요. 2020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이 보였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2022년 이후 구간을 가리켰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호주로 이어지는 계약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숫자를 확인하며 작게 탄성을 냈어요. 저는 교탁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주문했어요. 유럽이 재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동부 전선이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 무기의 상당수가 한국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주지 않았어요. 이 절제가 러시아에게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나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를 지목했습니다. 리나는 데이터를 언급하며 질문했어요. 한국이 만약 태도를 바꾸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집었어요. 3가지 시나리오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K2 전차 100대 공급 시 전선 돌파력 증가. 둘째, 천무 로켓 50개 포대 배치 시 러시아 후방 보급로 타격 가능. 셋째, 철매 방공망 구축 시 러시아 공군 작전 제약. 학생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러시아는 이 계산을 매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선을 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표현이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구조적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어요. 알렉산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냐고 질문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카드라기보다는 변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전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아직 그 카드를 쓰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인내가 러시아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어요. 강의실 뒤쪽에서 일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스크린을 다시 바꿨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 통계가 나타났어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 북극 항로 협력 가능성, 극동 개발 참여 옵션 등이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착한 나라여서 자제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전후 질서를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난다고 덧붙였어요. 그때 러시아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이미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나가 노트북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극동 개발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다는 기사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거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지금의 전쟁과 미래의 협력을 동시에 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을 마무리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감사하는 이유는 외교적 친절이 아니라고 반복했어요. 한국이 가진 산업적 영향력과 전략적 절제력 때문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전선의 계산이 바뀐다고 강조했어요. 알렉산더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풀고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러시아의 전쟁 계산 구조를 파헤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물을 마셨습니다. 학생들이 노트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렉산더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다시 들었어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지도가 나타났어요. 우크라이나 전선이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켰어요. 동부에서 남부까지 이어지는 선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1200km라고 말했어요. 학생들이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이 거리가 의미하는 걸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수천 발의 포탄이 소모된다고 말했습니다. 드론이 추락하고 미사일이 발사된다고 덧붙였어요. 전차가 파괴되고 장갑차가 불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 소모를 어떻게 메우느냐고 물었습니다. 독일 학생이 답했어요. 생산으로 메운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 능력이라고 덧붙였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러시아 방산 생산량 추정치였어요. 포탄 생산량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대비 2024년 수치가 3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어요. 학생들이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진정시켰어요. 숫자만 보면 인상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로 큰 원을 그렸어요. 안에 몇 가지 항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원자재, 공작기계, 전자부품, 숙련공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생산은 단순히 공장을 돌리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리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목했어요. 리나는 질문했습니다. 러시아가 원자재는 풍부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답했어요. 러시아는 철광석도 있고 히토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만으로는 미사일이 안 만들어진다고 덧붙였어요. 스크린을 다시 바꿨습니다. 정밀 공작기계 수입 통계가 나타났어요. 2022년 이전 데이터였습니다. 독일, 일본, 한국에서 들여온 기계 목록이 길게 이어졌어요. 저는 2022년 이후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급격히 줄어든 선이 보였어요. 제재의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로 가는 첨단 장비를 차단했다고 말했어요.
중국이 일부를 메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품질과 속도에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렉산더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알렉산더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러시아는 자원대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도 풍부하고 광물도 많다고 주장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생산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알렉산더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답했어요. 자원은 전쟁을 버티게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석유를 팔아서 외화를 벌 수 있다고 말했어요. 가스를 수출해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췄어요. 산업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은 전쟁 이후를 살게 만든다고 강조했어요. 자원만으로는 철도를 놓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유만으로는 발전소를 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어요. 첨단 제조업 없이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알렉산더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탁으로 돌아왔어요. 스크린에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러시아 GDP 구성 비율이었어요. 에너지 부문이 압도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약점이라고 설명했어요. 경제가 자원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약하다고 덧붙였어요. 소비에트 시절의 중공업 유산은 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고 단언했어요. 인도 출신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는 뜻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답했어요. 러시아는 버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원으로 외화를 벌고 중국과 협력하며 내부 생산을 최대한 끌어올릴 거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남느냐고 물었어요. 파괴된 인프라, 고갈된 재정, 약화된 산업 기반이 남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총과 탱크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발전소와 도로와 공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나가 노트북을 보며 말했어요. 러시아 극동 지역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다는 보고서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하다고 답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도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항만 시설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크린에 시베리아 지도가 나타났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여러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천연가스 매장지, 석유 유전, 히토류 광산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자원을 캐내려면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혹독한 추위를 견딜 장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누가 이걸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어요.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어요.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러시아 혼자서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기술도 부족하고 자본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누군가 함께 개발해줄 나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기술을 가져다주고 공장을 지어주고 노하우를 전수해줄 국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교탁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전쟁이 끝나면 누가 웃을 것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승자가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어요. 강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논쟁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용기를 내서 답할 때까지 기다렸죠. 뒷줄에서 미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이라고 그는 답했습니다. 나토가 확장되고 유럽의 안보 구조가 강화될 거라고 말했어요. 러시아는 약해지고 서방의 영향력이 커질 거라고 덧붙였죠. 몇몇 학생들이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단언했죠. 미국은 이미 강대국이라고 말했어요. 전쟁으로 더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곤해질 거라고 덧붙였죠. 유럽 방위에 더 많은 자원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를 지목했습니다. 중국이 승자가 될 거라고 주장했어요. 러시아가 약해지면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을 중국이 싸게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죠.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답했어요. 중국은 이미 계산을 끝냈다고 설명했죠. 러시아를 완전히 종속시키는 건 중국에게도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리 비용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어요.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칠판으로 다시 걸어갔어요. 분필로 간단한 도식을 그렸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선을 그었어요.
협력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 작게 긴장이라고 추가했죠. 학생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알렉산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설마 러시아가 승자라는 겁니까? 목소리에 희망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러시아도 아니라고 답했어요. 전쟁에서 버티는 것과 승리하는 건 다릅니다. 러시아는 영토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경제는 피폐해진다고 덧붙였어요. 인구는 줄어들고 산업은 낙후됩니다. 이게 승리냐고 반문했죠.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교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학생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어요. 전쟁이 끝나면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재건을 주도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죠. 리나가 노트북을 보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목했어요. 리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유럽이 승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어요. 재건 사업에 유럽 기업들이 참여할 거라고 덧붙였죠.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좋은 추론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유럽은 러시아와 정치적으로 얽혀 있다고 설명했죠. 제재 구조를 풀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뢰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어요. 스크린을 다시 켰습니다. 유럽연합대로 제재 목록이 나타났어요. 금융, 에너지, 기술 부문에 걸쳐 수백 개 항목이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걸 하나씩 해제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고 물었어요. 독일 학생이 답했습니다. 최소 몇 년은 걸릴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사이에 누군가 먼저 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재에 묶이지 않은 나라가 기회를 잡는다고 설명했어요.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를 지목했죠. 일본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기술력도 있고 자본도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었죠. 일본도 어렵다고 답했어요. 쿠릴 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사적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죠. 러시아가 일본 기업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막는다고 덧붙였어요. 알렉산더가 다시 질문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초조함이 묻어났죠. 그럼 도대체 누가 남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를 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인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치적 장벽이 낮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역사적 갈등이 적어야 한다고 덧붙였죠. 기술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종합적인 산업 능력이라고 단언했어요. 리나가 노트북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한국이라고 작게 말하는 소리였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생들이 리나를 쳐다보았어요. 리나는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죠. 저는 리나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라고 생각했느냐고 질문했어요. 리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러시아와 역사적 갈등이 크지 않다고 말했죠. 북한 문제는 있지만 러시아와 직접 충돌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말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리나는 자신감을 얻은 듯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조선, 건설, 원전 기술이 있다고 설명했죠.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분야라고 덧붙였습니다. 알렉산더가 팔짱을 풀었어요. 그는 리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설마 러시아가 한국에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까? 목소리에 믿기 어렵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두 학생 사이에 시선을 오갔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협력이라고 정정했어요. 러시아에게 필요한 건 파트너라고 설명했습니다. 명령하거나 종속시킬 상대가 아니라고 강조했죠. 서로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고 덧붙였어요. 스크린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빈 화면이 나타났어요. 저는 학생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라고 예고했어요. 왜 한국이 계산 대상이 되는지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죠. 강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알렉산더는 펜을 쥔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노트북에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저는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저는 다음 수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스크린을 켰어요. 거대한 용이 그려진 중국 국기가 나타났습니다. 알렉산더가 앞자리에 앉으며 저를 쳐다보았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오늘은 중국 이야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이 승자가 아니라고 했던 걸 기억하느냐고 물었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교탁에 기대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러시아가 중국에 전면 의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에너지를 중국에 팔고 기술을 중국에서 받고 투자도 중국에서 받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완벽한 파트너십이죠. 하지만 구조를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떠올랐어요. 러시아 극동 지역이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국경 너머 중국 동북부를 가리켰죠. 두 지역의 인구 밀도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극동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모스크바로 떠나고 있죠. 반면 중국 동북부는 여전히 수천만 명이 살고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이 불균형이 의미하는 걸 생각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리나가 손을 들었어요. 인구 압력이 생긴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정확하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사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은 희소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19세기가 아니라고 덧붙였죠. 하지만 경제적 침투는 가능합니다. 중국 기업이 극동에 들어와요. 중국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죠. 중국 자본이 광산과 공장을 운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극동 경제가 중국에 종속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협력 아니냐고 물었어요. 러시아도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고 덧붙였죠.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답했어요. 협력과 종속의 경계는 미묘합니다. 처음에는 협력처럼 보이죠. 하지만 의존도가 높아지면 협상력을 잃게 돼요. 중국이 가격을 정하고 중국이 조건을 제시하고 중국이 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러시아의 중국 에너지 수출 비중이었습니다. 20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그래프가 보였어요. 저는 이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석유와 가스의 70% 이상이 중국으로 간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중국이 구매를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재정이 즉각 타격을 받죠. 이게 바로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독일 학생이 질문했어요. 러시아가 그걸 모를 리 없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압니다. 모스크바의 전략가들도 이 위험을 계산하고 있죠. 그래서 대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집었어요. 큰 원을 그리고 안에 중국이라고 썼습니다. 그 옆에 작은 원들을 여러 개 그렸어요. 인도, 터키, 중동, 그리고 한국이라고 적었습니다. 러시아의 이상적인 전략은 균형입니다. 여러 파트너를 확보해서 한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중국의 에너지를 팔되 전부 팔지는 않죠. 기술도 여러 곳에서 들여옵니다. 리나가 노트북을 보며 말했어요. 러시아가 인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기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맞다고 답했어요. 인도는 좋은 파트너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인도 산업 구조 자료가 나타났어요. IT와 서비스 부문은 강하지만 중공업 기반은 약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었어요. 인도는 소프트웨어는 줄 수 있어도 발전소는 짓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터키는 어떨까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죠. 하지만 나토 회원국입니다. 러시아와 협력하는데 정치적 제약이 있어요. 게다가 역사적으로 갈등도 많았습니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결국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중국 의존을 피하려면 대안이 필요합니다. 기술력이 있고 자본이 있고 정치적 장벽이 낮은 파트너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종속관계를 만들지 않을 나라여야 해요. 저는 교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파트너는 필요하지만 종속은 위험합니다. 이게 러시아가 직면한 딜레마예요. 중국은 너무 크고 강해요. 협력하다 보면 어느새 종속될 수 있죠. 그래서 러시아는 다른 선택지를 찾고 있습니다. 일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를 지목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완전히 장악하려 들지 않을까요? 저는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답했어요. 중국도 조심스럽습니다. 러시아를 너무 압박하면 반발이 생기죠. 역사적으로 두 나라는 동맹이었다가 적이 되기도 했어요. 중국은 러시아가 자신들 편에 있기를 바라지만 완전히 삼키려 하지는 않습니다. 스크린에 1960년대 중소분쟁 사진이 나타났어요. 국경에서 충돌하는 양국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러시아도 중국도 기억한다고 설명했어요. 서로 필요하지만 서로 경계하는 관계죠. 그래서 균형자가 필요한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은 제3의 파트너 말이에요.
경제적 실익을 주면서도 정치적 부담이 적은 나라가 필요합니다. 리나가 다시 노트북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의 러 교역 통계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적 고민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강대국도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했어요. 중국은 거대한 파트너지만 동시에 위험한 파트너입니다. 러시아는 이 균형을 관리해야 해요. 그 관리의 핵심이 바로 대안 확보죠. 다음 시간에는 그 대안들을 하나씩 제거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노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강의실에 연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다음 수업 준비를 머릿속으로 시작했어요. 다음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리를 잡자마자 저는 스크린을 켰어요. 유럽 지도가 나타났죠. 저는 교탁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 의존의 위험을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다른 선택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뭐가 남는지 보죠. 학생들이 노트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독일을 가리켰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라고 말했어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자본도 풍부하죠. 러시아 재건에 참여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스크린을 바꿨어요.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 폭발 사진이 나타났죠. 2022년 발트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이제 와서 다시 협력하자고 말하기 어렵죠. 독일 학생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나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논리로 보면 협력이 이득 아니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답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그래요. 하지만 정치가 경제를 막습니다.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집었어요. 제재라고 크게 썼죠. 그 아래 여러 항목을 나열했습니다. 금융 제재, 기술 수출 통제, 자산 동결, 여행 제한이라고 적었어요. 이걸 하나씩 풀어야 협력이 가능합니다. EU 회원국 27개국이 모두 동의해야 해요.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제재가 유지되죠. 폴란드를 생각해 보세요. 발트 3국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쉽게 동의할까요? 알렉산더가 조용히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어요. 가능하다고 답했죠. 하지만 그 시간이 문제입니다. 스크린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제재논의 시작부터 해제까지 예상 기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최소 3년에서 5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5년이면 너무 늦어요. 전쟁이 끝나고 재건이 시작되는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다른 나라들이 들어가죠. 선점 효과가 발생해요. 먼저 들어간 나라가 주요 프로젝트를 확보합니다. 일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를 지목했죠. 일본은 어떠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쿠릴 열도 지도가 나타났어요. 러시아어로는 쿠릴 제도, 일본어로는 북방 영토라고 불리는 섬들이었죠. 저는 이 작은 섬들이 얼마나 큰 장벽인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1945년 이후 이 섬들을 돌려받으려 노력해왔어요. 러시아는 거부했죠. 70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평화조약도 체결하지 못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전쟁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경제 협력이 가능할까요? 일본 기업이 시베리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까요? 러시아 정부가 일본 기술에 의존하는 걸 받아들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양국 국민 감정도 좋지 않아요. 일본 내에서는 대러 협력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문제가 경제 논리를 압도합니다. 리나가 노트북을 보며 말했어요. 2022년 이전에도 일본 마이너스 러시아 경제 협력이 제한적이었다는 자료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확하다고 답했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죠. 스크린에 다른 나라들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인도, 터키, 중동 국가들이었어요. 저는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인도는 IT는 강하지만 중공업이 약하다고 설명했어요. 터키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러시아와 역사적 갈등도 있죠. 흑해를 둘러싼 경쟁 관계예요. 전면적 협력은 어렵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 경쟁자예요. 저는 교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제재 구조에 묶였어요. 일본은 영토 분쟁에 발목 잡혔죠. 다른 나라들은 각자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럼 남는 건 뭘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렉산더는 펜을 쥔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치적 장벽이 낮은 나라여야 합니다. 역사적 갈등이 적어야 해요. 제재 구조에서 자유로워야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산업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그 조건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시간이라고 말했죠. 스크린을 껐습니다. 학생들이 어두워진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준비된 설계자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한국이 준비된 설계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통합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예고했어요. 학생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죠. 알렉산더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거부감보다는 호기심이 보였죠.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다음 수업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1950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질서의 설계자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강의실 불이 꺼졌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고 스크린만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이 떠올랐어요. 1950년 서울이었습니다. 폐허였죠. 무너진 건물, 부서진 다리, 잿더미가 된 거리가 보였어요.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어요. 1953년 부산 거리였습니다. 천막촌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녔죠. 한 여성이 머리에 짐을 이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어요.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컬러 사진이 나타났어요. 울산 조선소였죠. 거대한 크레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배 한 척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작게 탄성을 냈습니다. 저는 불을 켰어요. 학생들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교탁 앞에 섰죠. 70년입니다. 폐허에서 여기까지 70년이 걸렸어요. 이게 바로 준비된 설계자의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리나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나는 질문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집어 5가지 항목을 적기 시작했어요. 원자력, 조선, 건설, 반도체, 방산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학생들을 보았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했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스크린에 원자력 발전소 사진이 나타났어요.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전후에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에너지입니다. 안정적이고 대규모 전력이 필요해요. 시베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에요. 난방이 필수죠. 산업시설을 돌리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석탄 화력, 환경 문제가 있어요. 재생에너지, 규모가 부족하죠. 원자력이 답입니다. 한국은 APR-1400이라는 모델을 보유하고 있어요. 검증된 기술이죠. UAE에 수출했습니다. 안전성과 경제성을 입증했어요. 러시아 극동에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알렉산더가 반문했어요. 러시아도 원전 기술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맞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러시아 원전은 자국용이라고 설명했죠. 수출형 모델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거대한 LNG 운반선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갔어요. 조선입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죠. 시베리아 자원을 실어 나를 배가 필요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을 아십니까? 세계 조선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LNG선과 쇄빙선 기술은 최고 수준이죠. 북극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선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리나가 노트북을 보며 말했어요. 한국이 세계 LNG선 발주량의 70% 이상을 수주했다는 기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확하다고 답했어요. 이게 바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죠. 세 번째 항목입니다. 스크린에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 현장이 나타났어요. 저는 건설을 가리켰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현대화가 필요해요. 새로운 항만도 지어야 하죠. 한국 건설사들은 중동에서 수십 년간 일했습니다. 사막의 극한 환경을 경험했어요. 시베리아의 동토층도 다룰 수 있죠.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이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학생이 질문했어요. 유럽 건설사도 가능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문제를 기억하라고 말했죠. 정치가 발목을 잡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스크린에 반도체 공장 클린룸이 나타났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산업 고도화에는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자동화 공장, 스마트시티, 첨단 제조업 모두 반도체가 필요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러시아가 산업을 재건하려면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반도체는 전략 물자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수출 통제가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죠. 저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인정했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관계가 정상화되면 달라져요. 협상의 여지가 생기죠.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독자적 외교 공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저는 칠판의 마지막 단어를 가리켰어요. 황산입니다.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쟁 후에도 안보는 필요해요. 러시아 극동은 방대한 지역입니다. 국경 관리가 필수죠. 한국 방산 기술은 검증되었어요. K2 전차, 천무 로켓, 철매 방공망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방산은 단순히 무기가 아닙니다. 기술 협력의 수단이에요. 공동개발, 기술 이전, 현지 생산까지 가능하죠. 이게 장기적 관계를 만드는 기반입니다. 저는 교탁으로 돌아왔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학생들이 받아 적느라 분주했어요.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5가지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통합되어 있어요. 발전소를 짓고 항만을 건설하고 선박을 제조하고 산업을 고도화하고 안보를 보장하는 전체 패키지죠. 리나가 손을 들었어요. 이게 바로 설계 능력이라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활짝 웃었어요. 정확하다고 답했죠.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건 단일 산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력을 만들고 항만을 확장하고 철도를 연결하고 산업을 고도화하는 통합 설계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이미 증명한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한국은 그중 하나죠. 스크린에 한국 경제 성장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960년부터 2020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이었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따라갔습니다. 이 성장은 운이 아닙니다. 전략적 선택의 결과예요. 중화학공업 육성, 수출 주도 성장, 기술 자립 노력이 만든 성과죠. 러시아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이 경험입니다. 알렉산더가 팔짱을 풀었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목했죠. 알렉산더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 러시아 재건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가능성이 아니라 계산 대상입니다. 러시아 전략가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전쟁이 끝나면 누구와 협력할지 저울질하고 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칠판에 적힌 5단어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이게 70년의 결과물이라고 말했어요. 폐허에서 설계자로 올라선 나라의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나가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중얼거렸어요. 준비된 설계자라는 표현이 이제 이해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설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보여주겠다고 예고했죠. 학생들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여전히 칠판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표정에서 변화를 읽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다음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스크린에 거대한 세계 지도를 띄워놨어요.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지도를 보았죠. 북극해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모두 안자부를 약간 어둡게 조절했습니다. 지도가 더 선명하게 보였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켰습니다. 북극을 가리켰어요. 얼음이 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의 결과죠. 하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 항로를 따라 레이저를 움직였어요. 러시아 북부 해안선을 따라 그어진 빨간 선이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시작해 베링 해협까지 이어졌죠. 저는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기존 항로보다 40% 짧습니다. 운송 시간이 2주 이상 단축돼요. 연료비도 절감되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리나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나는 질문했죠.
하지만 여전히 얼음이 많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쇠빙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한국이 건조한 쇠빙 LNG선 사진이 나타났어요. 얼음을 뚫고 나아가는 모습이었죠.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런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선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레이저 포인터를 시베리아 해안으로 옮겼어요. 여러 지점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항만이 필요한 위치들이었죠. 북극 항로가 작동하려면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화물을 싣고 내릴 항만이 있어야 해요. 연료를 보급할 시설이 필요하죠. 선박을 수리할 조선소도 있어야 합니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말했어요. 러시아가 직접 건설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죠.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 문제가 있어요. 시베리아 북부는 건설 환경이 극악합니다. 영구 동토층을 뚫어야 해요. 장비와 자재를 운송하기도 어렵죠. 혼자서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스크린에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사진이 나타났어요. 저는 레이저로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핵심이라고 말했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죠.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극동의 관문입니다. 태평양으로 나가는 출구예요. 북극에서 내려온 자원이 여기서 환적되죠.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레이저를 남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국 동해안을 지나 부산에서 멈췄어요. 빨간 원이 부산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부산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불과 800km예요. 하루도 안 걸리는 거리죠. 세계적 수준의 항만 인프라가 있습니다. 환적 능력이 검증되어 있어요. 리나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시베리아 자원이 세계로 나가는 흐름을 그려봅시다. 북극 항만에서 선박에 실려요. 블라디보스토크로 오죠. 거기서 부산으로 환적됩니다. 부산에서 어디로 갈까요? 동남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로 퍼져나갑니다. 부산이 허브가 되는 거예요. 시베리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죠. 독일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질문했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직접 세계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겨울에 얼어요. 항만 시설도 낙후되어 있죠. 대형 컨테이너선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확장하려면 투자가 필요해요. 하지만 부산은 다릅니다. 이미 세계 5위권 컨테이너 항만이에요. 연중 운영되죠. 글로벌 해운사들이 정기 기항합니다. 물류 네트워크가 완성되어 있어요. 스크린에 물류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시베리아 자원, 북극 항로, 블라디보스토크, 부산, 세계 각지로 이어지는 화살표들이었어요. 저는 이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연결 능력입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설계하는 거예요. 항만을 짓고 선박을 운영하고 환적을 처리하고 세계로 보내는 통합 시스템이죠. 알렉산더가 팔짱을 꼈어요.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러시아 자원이 한국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까?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거쳐야 한다기보다 거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러시아도 이익입니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팔 수 있으니까요. 한국도 이익이죠. 환적 허브로서 수익을 얻으니까요. 리나가 손을 들었어요. 데이터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항 환적 비율이 50%가 넘는다고 했어요. 저는 정확하다고 답했죠. 이미 환적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크린을 다시 바꿨어요. 시베리아 지하자원 분포도가 나타났습니다. 천연가스, 석유, 석탄, 히토류, 니켈, 구리 표시가 가득했어요. 저는 레이저로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이 모든 자원이 나가려면 출구가 필요합니다. 서쪽으로는 유럽이 제재 중이에요. 남쪽으로는 중국이 있지만 과도한 의존은 위험하죠. 동쪽 태평양이 대안입니다. 그리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에 한국이 있어요. 지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운명적 연결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 학생이 질문했어요. 일본도 비슷한 위치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리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죠. 하지만 정치 문제를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쿠릴 열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일본에 전략적으로 의존하기는 어렵죠. 반면 한국은 러시아와 영토 분쟁이 없습니다. 역사적 갈등도 제한적이에요. 저는 교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북극은 단순한 빙하가 아닙니다. 21세기 새로운 무역로예요. 그 무역로의 입구에 대한민국이 서 있죠. 알렉산더가 조용히 물었어요.
러시아가 이걸 알고 있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안다고 답했어요. 모스크바 전략가들도 지도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죠. 스크린에 부산항 전경이 떠올랐습니다. 밤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불빛 아래 놓여 있었죠. 크레인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시베리아의 자원이 세계로 나가려면 항로가 필요하고 선박이 필요하고 환적항이 필요합니다. 그 연결고리의 최적 지점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리나가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집중해서 노트를 정리했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예고했어요. 다음에는 제 개인적 고백으로 끝맺겠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강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어요. 학생들이 들어오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았죠. 런던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알렉산더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왔죠. 앞자리에 앉으며 저를 쳐다보았어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리나도 들어왔어요. 노트북을 펼치며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자리를 채웠죠. 저는 교탁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스크린을 켜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자료 없이 이야기하겠다고 했죠. 학생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전쟁 이후를 이야기했어요. 러시아의 계산, 중국의 딜레마, 유럽의 제약, 일본의 한계를 살펴봤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변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교탁에서 한 걸음 나왔어요. 학생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한국을 이렇게 보지 않았죠. 알렉산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말을 이었어요. 저에게 한국은 성장한 중견국이었습니다. 경제 규모가 크고 기술력이 있는 나라였죠. 하지만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무엇이 저를 바꿨을까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데이터였습니다. 숫자가 저를 설득했죠. 망산 수출액을 봤어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원전 수주 현황을 확인했죠. UAE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조선 발주량을 추적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다시 학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구조를 이해해야 했죠. 이 산업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리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원전을 지으려면 건설사가 필요해요. 북극 항로를 운영하려면 조선소가 있어야 하죠. 산업을 고도화하려면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한국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미 해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중동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여러 나라에서 검증했죠. 저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집어 큰 원을 그렸어요. 안에 통합 설계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돌아보았죠.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건 개별 기술이 아닙니다. 시스템이에요. 에너지를 만들고 인프라를 깔고 산업을 일으키는 전체 과정을 아는 파트너가 필요하죠. 알렉산더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그래서 러시아는 한국을 적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적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계산에 넣고 있어요. 전쟁 중에도 전쟁 후에도 필요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자제력에 감사하는 겁니다. 첫 시간에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한국이 방산 지원을 결정하면 전선이 바뀐다고 했죠. 러시아는 그걸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이 끝난 뒤를 계산하고 있어요. 누가 시베리아 개발을 도울 수 있는지, 누가 북극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는지, 누가 산업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지 따지고 있죠. 리나가 노트북을 보며 말했어요. 그건 외교적 친절이 아니라 구조적 계산이라는 거네요. 저는 활짝 웃었습니다. 정확하다고 답했어요. 전쟁은 군사로 시작되지만 평화는 산업으로 완성됩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총과 탱크로 영토를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발전소와 공장으로 미래를 만들죠. 독일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러시아에 종속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협력은 쌍방향입니다. 러시아는 기술과 자본이 필요하고 한국은 시장과 자원이 필요하죠. 물론 리스크는 있어요. 정치적 변수가 많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중국의 반응,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해야 하죠.
하지만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교탁으로 돌아왔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해요. 국제 정치를 30년 가까이 공부했지만 한국을 이런 시각으로 본 건 최근입니다. 1950년 폐허 사진을 기억하세요. 그 나라가 70년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죠. 첨단 산업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칠판을 가리켰어요. 통합 설계 능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선 겁니다. 알렉산더가 팔짱을 풀었어요.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전쟁 이후 세계 질서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진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에요.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인프라 개발이 필요한 나라들이 많죠. 한국은 그들의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리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준비된 설계자라는 표현을 쓰신 거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다고 답했어요. 설계자는 단순히 계획을 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고 자본이 있고 의지가 있는 주체죠. 한국이 그렇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회색 하늘 아래 런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20세기에는 미국이 전후 질서를 설계했죠. 마셜 플랜을 기억하세요. 21세기에는 다를 겁니다. 한 나라가 모든 걸 주도하지 않아요. 여러 행위자가 참여하죠. 그 중에서 한국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질문했죠. 하지만 한국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적고 자원도 없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21세기 경쟁력은 인구나 자원이 아니라고 말했죠. 기술과 연결 능력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보유했어요. 그리고 세계와 연결되어 있죠. 동맹 네트워크, 무역 네트워크, 문화 네트워크까지 촘촘합니다. 이게 진짜 자산이에요.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전쟁 이후 세계는 한국의 가치를 다시 계산하게 될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폴란드가 무기를 주문하고 UAE가 원전을 발주하고 여러 나라가 협력을 요청하고 있죠. 러시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면 파트너를 찾을 거예요. 정치적 부담이 적고 기술력이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대를 원하죠. 한국이 그 조건에 부합합니다. 알렉산더가 노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저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말했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세계는 이미 계산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 계산에 동참하셨죠?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칠판의 글씨를 천천히 지웠어요. 분필 가루가 날렸죠. 학생들이 받아 적기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리나가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다른 학생들도 따라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도 천천히 손뼉을 쳤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수업을 준비하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죠. 학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몇몇이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알렉산더도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는 악수를 청했죠.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말했어요. 많은 걸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답했죠. 리나도 인사를 했어요. 데이터를 더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를 추적해보고 싶다고 했죠. 저는 격려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풍경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북극의 얼음, 시베리아의 광활한 대지, 부산항의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1950년 폐허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들이 만든 나라가 이제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위치에 섰죠. 저는 그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저는 생각했어요. 다음 학기에는 무엇을 가르칠까? 어쩌면 한국의 산업 전략을 심화 과정으로 만들어 볼까? 강의실 문을 닫으며 뒤돌아보았습니다. 빈 의자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난 토론과 깨달음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국제 정치학자로서 30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그걸 가르쳐줬죠. 건물을 나서자 런던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웠어요.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